제2차 세계대전 중 호커 허리케인은 영국 공군이 루프트바페에 가한 피해의 60세를 책임진 전설적인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성과를 스피파이어의 공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으로 덮인 강철관 동체 구조를 채택한 이 전투기는 전장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주요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조용한 영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항공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기술적 걸작입니다. 호커 허리케인의 탄생, 나무와 강철의 만남. 1930년대 초 영국 공군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을 때 호커 항공사의 수석 설계자 시드니 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복엽기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캠은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비전을 결합한 독특한 항공기를 탄생시키려 했습니다. 시드니 캠은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엄격한 기준은 호커 허리케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항공산업에서 유행하던 용접 구조를 신뢰하지 않고 대신 기계적으로 조립된 조인트를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허리케인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으며 각 연결부는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150개 이상의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볼트 구멍은 000종 5인치 미만의 공차를 가졌습니다. 캠의 설계 철학은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엔진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라. 단순한 레이아웃과 설계를 지향하라. 너무 많은 영역에서 기존 지식을 초과하지 마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1913년 8월 캠과 그의 팀은 이전 성공작인 호커 퓨리 복엽기를 기반으로 한 단엽기 버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제작 기술과 당시 최신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기체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프레임워크를 가졌고 이는 아마포로 덮인 뒤 아세톤 도프로 처리되어 드럼처럼 팽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목자의 대신 허리케인의 프레임워크는 고강도 강관을 사용했습니다. 후방 동체는 목재 포머와 롱게론으로 둘러싸인 강철 프레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구조는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방 동체는 금속판으로 덮인 격자 구조였습니다. 허리케인의 이러한 구조는 전투 중 피해를 입었을 때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총알이 관통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대포탄도 마찬가지로 폭발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설계는 빠른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1930년대 복엽기에 익숙한 모든 RAF 정비사 1940년에는 사실상 모두는 천으로 덮인 항공기의 손상을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캠은 조종사의 시야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조종석은 차체 높은 위치에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허리케인 특유의 등이 굽은 듯한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종석은 슬라이딩 캐노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초의 호커 허리케인 프로토타입은 1935년 11월 6일에 롤스로이스 PB-12 엔진, 나중에 머린으로 개명을 장착하고 첫 비행을 했습니다. 초기 테스트는 항공기의 뛰어난 조종 특성과 성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비행 중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1935년 10월 23일에 원형기가 완전히 재건되고 그 후 2주 동안 지상 테스트와 택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핀 테스트 중 문제가 발생했고 호커사는 이 테스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은 왕립항공 설립, 이 하부 동체 위로의 기류 붕괴로 인한 공기역학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고 작은 복부 페어링과 방향타 하단 연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호커 항공사와 롤스로이스 엔지니어들은 호커 허리케인의 설계를 정교화하고 테스트 중 확인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에는 날개 구조, 엔진 냉각 시스템, 무장 배치 등의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1936년 초 호커 이사회는 공식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비용으로 설계 도면을 생산 설계 사무실에 발행하고 1000대의 허리케인 생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을 위한 툴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6년 6월 공군성은 600대의 항공기에 대한 첫 주문을 했습니다. 첫 생산형 허리케인 1형은 1937년 10월 12일에 롤스로이스 머린 이 엔진을 장착하고 첫 비행을 했으며 1937년 12월까지 왕립공군에 배치될 최초 4대의 항공기가 111 비행대대에 합류했습니다. 나무 구조에 숨겨진 장점, 전쟁 시 실용성. 호커 허리케인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통적인 목재와 천을 활용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놀라운 실용성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최신 전투기들이 완전 금속재 동체를 채택하는 추세였지만 허리케인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호커 허리케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손상 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투 중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은 전시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행대대가 외부 지원 없이도 많은 주요 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산 아마포로 덮인 측면은 메서슈미트 배근구에 폭발성 포탄이 맞았을 때도 때로는 폭발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현대식 전투기라면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을 상황에서도 허리케인은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복귀 후에는 조종면이나 내부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아마포 조각을 손상된 부위 양쪽에 붙이는 것만으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리 후 조종사는 즉시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식 구조는 기본적인 장비만으로도 야전 조건에서 허리케인을 조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넓게 떨어진 착륙장치와 순한 비행 특성 덕분에 성능보다 신뢰성, 쉬운 조작성, 안정적인 사격 플랫폼이 더 중요한 작전 환경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스핏파이어와 비교했을 때 허리케인의 한 가지 큰 장점은 천이 덮인 나무 프레임 위에 펼쳐진 구조 덕분에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도 기지로 돌아올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날 다시 전투에 투입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간에도 비행하기 비교적 간단한 항공기로 입증된 허리케인은 야간 공습에서 여러 독일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모든 이점은 허리케인이 단순히 전투기로서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전투 폭격기 등 다양한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심각한 자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금속은 매우 귀중한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는 알루미늄과 달리 비전략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목재 사용은 무게를 줄이고 재료를 절약하며 전쟁 중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목공 피아노 제작 산업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속 가공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미 목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공기 부품 제작을 가르치는 것은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자국은 물론 캐나다와 미국의 산림에서 풍부한 양의 목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지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 제재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급 불확실성, 비싼 에너지, 상승하는 재료 비용은 목재와 같이 지속 가능하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건축하는 것은 유럽이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에 직면했을 때 전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철에 의존하는 산업들은 시급히 대안이 필요하며 목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재료가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연구원들은 목조 건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헌신한다면 단기간에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재는 관리 및 수리가 쉬운 특성 덕분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원형과 초기 생산 모델에는 와트 투블레이드 고정 피치 목재 프로펠러가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의 투블레이드 프로펠러는 저속에서 효율이 낮아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긴 지상 활주로가 필요했고 이는 전투사령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의 견고한 구조, 현장에서의 쉬운 유지보수 및 수리, 그리고 순조로운 착륙 및 이륙 특성으로 인해 주요 왕립 공군 전투기로 선정되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공중전뿐만 아니라 몰타, 북아프리카,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리케인의 나무 구조는 일견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시 상황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빠른 수리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은 이 항공기가 제2차 세계대전의 다양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게 했고 영국과 연합국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허리케인 전투기의 기술적 특징. 호커 허리케인의 경이로운 전투 능력은 세 가지 핵심 기술적 특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력한 엔진, 치명적인 화력, 그리고 조종사 중심의 설계 철학이 이 전투기를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단순한 사양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호커 허리케인의 심장부에는 영국의 자랑, 롤스로이스 머린 엔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기 허리케인에는 롤스로이스 PB-12 민간 벤처 개발 엔진이 장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얼마 후 전설적인 머린 항공기 엔진이 된 모델입니다. 허리케인 MK1에 장착된 머린 C 엔진은
7,000피트 고도에서 정상 출력 1,029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머린 2 또는 머린 3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특히 머린 3 엔진은 16650피트 고도에서 3,000분당 회전수로 1,93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머린 엔진은 독일의 메서슈미트 BF09에 사용된 다임러 벤츠 DB601보다 다른 과급기 설계 덕분에 저고도에서 더 많은 출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머린 엔진의 유일한 단점은 캐뷰레터에서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부기동과 역비행 중에 엔진이 멈추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머린 20 모델로 발전하면서 100옥탄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원심 과급기에서 부스트를 증가시켜 더 높은 매니폴드 압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머린 10부터는 이전 버전의 100% 글리콜 대신 70대 30세 물 글리콜 냉각제 혼합물을 사용하여 엔진 수명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호커 허리케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날개에 장착된 8개의 원격 조작 브라우닝 기관총이었습니다. 이 무장 시스템은 빠른 교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허리케인 MK1의 각 기관총에는 3샷 14발의 탄약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력은 1937년 당시 독일의 초기 메서슈미트 BF109보다 우수했는데 당시 독일 전투기는 단 4개의 경기관총만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허리케인의 12개 브라우닝 303 기관총을 동시에 발사하면 분당 1000사섯 400발의 화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핏파이어와 달리 기관총이 날개를 따라 넓게 분산되지 않고 밀집되어 있어 더 우수한 사격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장 시스템을 더 빠르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버전의 허리케인에는 더 강력한 무장이 장착되었는데 처음에는 12개의 393인치 7mm 브라우닝 기관총이 그 후에는 4개의 20mm 79인치 히스파노 캐논이 장착되었습니다. 최초의 히스파노 날개 세트는 표준 마크 1 8기관총 날개에서 수정되었으며 이 레이아웃은 원래 개조된 MK2B에서 테스트되어 1941년 9월 18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시드니 캠이 가장 우선시한 것은 조종사에게 좋은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콕핏은 동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장착되었고 이로 인해 독특한 등이 굽은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징적인 디자인은 다른 전투기와 구별되는 허리케인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콕핏 접근을 돕기 위해 포트 날개 뒤쪽 아래에 접이식 발판이 장착되었습니다. 콕핏은 슬라이딩 캐노피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종석은 스페이드 그립 패턴으로 총 발사 푸시 버튼과 브레이크 레버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종석 설계는 단순히 미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전에서 중요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는 적기를 빠르게 발견하고 추적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특히 고속 공중전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피터 타운샌드는 그의 저서 독수리들의 결투에서 허리케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938년 12월까지 우리는 16대의 항공기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퓨리는 즐거운 장난감이었지만 허리케인은 철저하게 전쟁에 맞는 기계였고 8개의 브라우닝 기관총을 위한 바위처럼 단단한 플랫폼이었고 큰 비례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동성을 가졌으며 콕핏에서의 시야도 매우 우수했다. 결과적으로 호커 허리케인의 기술적 특징은 전투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강력한 머린 엔진, 치명적인 화력, 조종사 중심의 콕핏 설계는 이 항공기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요소들이었습니다. 1940년 여름, 영국의 운명이 걸린 공중전에서 2대의 영국 전투기가 루프트바페에 맞서 싸웠습니다. 스핏파이어와 허리케인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종종 불공평하게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스핏파이어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반면 진정한 주역이었던 호커 허리케인은 그 공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공중전에서의 진정한 영웅, 허리케인은 종종 제2차 세계대전의 숨겨진 영웅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스핏파이어가 주목받는 동안 허리케인은 영국 공중전에서 루프트바페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전투기였습니다. 영국 공군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단좌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적기의 총수는 허리케인 3대 스핏파이어 2대의 비율이었습니다. 1940년 9월 기준으로 전투사령부에는 스핏파이어 19개 비행대대에 비해 허리케인은 333개 비행대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균적으로 가동 가능한 전투기의 비율도 허리케인 63%, 스핏파이어 37%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식에서는 스핏파이어가 단독으로 루프트바페에 맞섰다는 신화가 형성되었고 허리케인의 우아하지 않은 실루엣과 구식 설계는
그 진정한 공헌을 가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허리케인이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스핏파이어가 더 많은 영광을 얻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전쟁과 사랑에서 화려함은 종종 실질적인 성과를 가리기 마련입니다. 통계는 허리케인의 진정한 가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국 공중전 기간 동안 허리케인은 루프트바페가 입은 손실의 60%를 책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리케인이 영국 공중전에서 다른 모든 공중 및 지상 방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적기를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결정적인 시기에 허리케인은 적기의 무려 5분의 4를 격추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폴란드 파일럿들의 활약입니다. 이들은 허리케인을 타고 뛰어난 전투력을 선보였는데 슈브 9명의 파일럿 손실에 비해 이벅 3대의 적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특히 303 비행대대는 단 42일 만에 126대의 독일 항공기를 격추해 영국 공중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투사령부 부대가 되었습니다.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는 영국 공중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능한 경우 허리케인 비행대대는 적 폭격기를 상대하고 스핏파이어는 호위 전투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임무가 분담되었습니다. 이는 각 항공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현명한 전술적 결정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은 스핏파이어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중무장한 폭격기를 상대하는 데 더 적합했습니다. 아일랜드산 아마포로 만들어진 측면은 때때로 메서슈미트 109의 폭발성 포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도 폭발하지 않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 덕분에 허리케인은 루프트바페의 폭격기를 요격하는 주력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적 폭격기를 격추하는 것은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폭격기는 영국의 도시와 기반 시설에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의 8개 기관총에서 쏟아지는 집중 사격은 때때로 루프트바페 폭격기를 문자 그대로 절반으로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공중전에서 유일하게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인물도 허리케인 파일럿이었습니다. 249 비행대대의 니콜슨 중위는 심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수해 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았습니다. 허리케인은 1939년 10월 20일 이른바 가짜 전쟁 시기의 첫 전투에 참가한 이후 영국 공중전 전체 기간 동안 영국 방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전투에서도 허리케인은 격전을 치렀고 영국으로 철수한 후에는 더 많은 비행대대가 형성되어 9월에는 그 수가 32개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커 허리케인은 스핏파이어만큼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는 영국 공군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통계와 전술적 기여도에서 볼 때 허리케인은 영국의 승리와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전장에서의 활약, 영국 공중전에서의 활약 이후 호커 허리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러 전선에 배치되어 세계 곳곳에서 그 전투력을 입증했습니다.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강인한 전투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과 효과를 발휘하며 연합군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42년 북아프리카 전역에 특수 임무를 위해 개조된 허리케인 전투기가 배치되었습니다. 호커 허리케인 MKED는 대전차 공격용으로 설계되어 탱크 버스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강력한 전투기들은 각각 2개의 40mm 비커스 타입 S대포와 날개에 장착된 2개의 0303인치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4월 20일 항공 중위 행크 심슨이 이끄는 6비행대대의 선발대가 수에즈 운하의 샨두르에 도착해 5주간의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적 탱크를 상대로 한 실전 사격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대포의 반동이 항공기의 기술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테스트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항공 중위 도널드 웨스턴 버튼은 IT가 1000야드에서 처음 40mm 페어를 발사한다면 공격을 중단하기 전에 정확히 2쌍을 더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1942년 가을 북아프리카 전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허리케인 탱크 버스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공군력은 강화되고 더욱 잘 조직되어 로멜의 후퇴를 강요하는 지상 공격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말타는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호커 허리케인은 1942년 3월 스핏파이어가 도착하기 전까지 말타 방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40년 6월 11일 이탈리아가 말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을 때 섬의 유일한 항공 방어는 구식 글로스터시 글래디에이터 보급기뿐이었습니다.
6월 21일 중동으로 가는 도중 루카에 착륙한 2대의 허리케인이 말타의 전투기 비행대에 배치되었고 다음 날 6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작전 허리는 1940년 7월 31일 말타 재보급을 위한 첫 번째 클럽 레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418 비행대의 허리케인 MK1 12대를 말타로 수송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말타의 전투기 비행대와 합류하여 261개 비행대대를 형성했습니다. 말타에서의 허리케인 활약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1941년 7월 26일 이탈리아 E보트 공격 이후 정화작전에서 허리케인은 4대의 E보트와 1대의 마키 C-200 호위기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후반 허리케인은 점차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이탈리아 공군의 우수한 전투기인 마키 C-200이 수와 맞붙었고 12월에는 16그루포의 전투기들과 마주쳤습니다. 더욱이 메서슈미트 BF-109F의 우월성에 맞서 허리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 오래된 전투기들은 몇 달 더 최전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은 소련에 도착한 최초의 연합군 전투기였습니다. 1941년 8월 28일 24대의 허리케인 B 전투기가 아르구스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륙해 무르만스크 인근 벵가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북극 지역에서 소련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영국 공군 151 비행단 연대의 일부였습니다. 이후 영국과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3,000대 이상의 허리케인이 소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4년 동안 소련은 총 308비대의 이 기종을 도입했으며 군용 항공기는 2편에서 3, 4대를 받았습니다. 소련 북방 함대에 새로 창설된 78대대가 첫 호커 허리케인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무르만스크와 무르만스크 모스크바 철도의 공중 방어를 크게 도왔는데 이 철도는 연합군이 소련에 원조를 보내는 데 필요한 중요한 보급선이었습니다. 많은 북방 함대 조종사들이 허리케인을 타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피오트르 세우기브네프는 영국 전투기를 타고 15대의 적기를 격추시켰고 보리스 사포노프는 허리케인을 타고 수십 번의 개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을 탄 소련의 첫 승리는 10월 초에 기록되었는데 이때 중위 D 시네프가 메서슈미트 PF-110을 격추시켰습니다. 그 달 말까지 78대대 조종사들은 8대의 독일 항공기를 더 격추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1942년 여름 소련 허리케인 장착 연대 여러 곳, 특히 436연대가 스탈링그라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7월 첫 며칠 동안 소련 지상군을 엄호하며 이 연대 조종사들은 29대의 독일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대는 17대의 허리케인 손실에 비해 총 40대의 적기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커 허리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주요 전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사막 전투, 말타 방어전, 그리고 소련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적응력과 신뢰성은 다양한 환경과 작전 요건에서 입증되었으며 이는 이 전투기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호커시 허리케인, 바다 위의 전사. 전쟁이 대서양으로 확대되면서 호커 허리케인은 하늘을 넘어 바다에서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전투기는 대양에서 활약하는 독일 정찰기와 폭격기에 맞서기 위해 바다의 전사로 변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변신은 바로 허리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해상 버전의 등장이었습니다. 1941년 1월 영국 해군 항공대는 50대의 현장 개조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RAF 허리케인 기체를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시 허리케인은 영국 공군의 지상 기반 허리케인이 지닌 모든 뛰어난 품질을 해군 항공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인 시 허리케인 MKI-A는 착륙 훅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해군은 최신 전투기를 운용할 항공모함을 거의 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순전히 학문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 개조는 제너럴 에어크래프트 리미티드 회사에서 수행했으며 당시 구식이 된 허리케인 MK1 기체를 활용했습니다. 총 80가지의 설계 수정을 거쳐 이 항공기는 상선과 해군 보조함정 방어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다른 마크의 모델도 수거해 1941년 총 250대의 MK1 전투기를 애쉬 허리케인 MK1A로 개조했습니다. 시 허리케인 파일럿들은 영국 공군에서 차출되었습니다. 이 초기 허리케인 MK1A는 캐터펄트 발사를 위한 캐터펄트 스프를 장착했지만 회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무 후 파일럿은 우호적인 비행장이나 인근 항공모함을 찾아야 했고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단순히 낙하산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FW-200 콘도르와 같은
루프트바페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해지면서 CAM 선박 사타폴트 에어크래프트 머천트맨이라는 긴급 대응책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호위 항공모함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였습니다. CAM 함정은 로켓 추진 캐터펄트를 장착하여 단 한 대의 호커 허리케인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허리캣 또는 캐타파이터라고 불렸으며 공격해오는 폭격기를 파괴하거나 물리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은 임무 후 우호 지역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바다의 낙하산 강화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인 마이클 2호는 1941년 5월 28일 OB-327 호송대와 함께 항해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HMS memlin에서 첫 실전 발사가 이루어져 독일 정찰기 FW-200 콘도르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대서양 상공에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루프트바페 사령부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캠 함정 작전은 매우 위험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총 8회의 작전 출격에서 허리케인은 요속대의 적기를 격추시켰고 단 한 명의 허리케인 파일럿만 사망했습니다. 1941년 8월 2일에는 허리케인 일레이가 첫 번째 격추 성공을 기록했는데 F-200C 콘도르를 격추시켰습니다. 발사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CM 선박은 발사를 위해 보통 호송대 외곽 왼쪽 열의 선두에 배치되어 바람을 맞춰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기가 보고되면 파일럿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발사 결정이 내려지면 선박은 국제 신호 코드 F를 개양했습니다. 선박 선장이 파란 깃발을 들어 발사 허가를 내리면 지휘 담당 장교는 파일럿의 신호를 기다려 로켓 캐터펄트를 발사했습니다. 이 독특한 작전은 영국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CAM 함정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어 최종적으로 250대의 허리캣이 주문되어 납품되었습니다. 호위 항공모함이 추역하면서 추가 주문은 없었지만 1944년까지 계속 운영되어 1943년 말부터 1944년 초까지 무르만스크, 북극, 호송대와 함께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된 캠 선박. 허리케인의 전설적인 성공 뒤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숨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의 뛰어난 활약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항공기가 생산된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총 14487대라는 놀라운 수의 허리케인과 시허리케인이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허리케인 생산의 숨은 영웅 중에는 허리케인의 여왕이라 불린 엘시 맥길이 있었습니다. 항공공학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인 그녀는 캐나다에서 호커 허리케인의 생산을 감독했으며 영국 공중전에 참전할 RAF에 이 중요한 항공기들이 제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맥길은 약 500명이었던 공장 인력을 전쟁 종료 시점에는 500명, 그중 절반이 여성으로 급속히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운영을 간소화하고 공장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기계 도구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캐나다카 앤 파운드리는 엄청난 양의 항공기 설계도를 영국에서 가져와 60만 개 이상의 다양한 부품을 제조할 기계들을 설계했습니다. 각 부품은 완벽해야 했고 아이들의 메카노 장난감 세트처럼 부품들이 맞춰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허리케인의 대부분은 영국으로 보내졌지만 종종 엔진, 계기 또는 무장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캐나다산 허리케인 1200대가 1940년 3월부터 1943년 6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영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영국 공전에 앞서 20대가 납품되어 1940년 8월과 9월에 치열한 항공전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소련에는 호커와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3,000대 이상의 허리케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소련은 총 3082대의 허리케인을 도입했으며 이 중 2834대가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939년에 드마이와 로고자르스키에 의해 100대의 허리케인 생산이 시작되었고 벨기에 공군을 위해 페어리사의 벨기에 자회사인 아비오 페어리 SA에 80대의 허리케인 계약을 맡겼습니다. 대량 생산의 힘은 허리케인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럽에서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허리케인의 견고함과 유지보수 용이성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설계로 허리케인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화염 폭풍 앞에서 수억 명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허리케인과 같은 전투기가 오늘날 현대 공중전에서 여전히 사용된다면 과연 요격 임무나 지상 공격 지원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적의 화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투입되어 현대 전투기들의 사격 연습 표적이 될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